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자리에서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성윤리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여기서 카메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직접 뵙게 되어서 더 반갑고 또 기쁘고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성범죄입니다. 또 제가 교회 성폭력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은 학생이면서 또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여러분 학생으로서 경험할 수도 있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사안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 교회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꺼낼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일반 학교,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이제 작년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선고충위원회를 50번을 들어갔어요. 그 말이 50번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간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아마 어쩌면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몰라서 그 걸리지 않을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 오해받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범죄 얘기 잘못하면은 요 얘기는 소송 당합니다. 소송 뭐 저도 당할 뻔한 사례도 있고 제가 소송 걸 뻔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혹시 학교에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요. 지금은 또 만나십니까? 헤어졌대요. 저한테 상담을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저랑 대화가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후에 좀 관계가 괜찮았어요 했는데 또 다른 헤어지자마다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사귀자고 속된 말로 들이대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인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간에 나올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얘기 꺼내 봅시다. 학교에서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교제할 때 있습니다.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결혼할 때 저랑 저랑 이제 동기하고 같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제 아내도 우리 신학 전공이고 그렇게 학교에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CC로 그죠? 결혼할 수도 있고 근데 헤어질 수도 있죠. 제 친구들도 보면 헤어지고 다 뭐 하여튼 지금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헤어진 다음이죠. 결혼까지 했으면 뭐 사실 결혼해서도 문제이긴 한데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많이 와요. 제가 많은 목사님 가정 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힘드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살려드릴 테니까 제가 살려는 드릴게요. 예.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일단 응급처치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은 목사님 가정 살려드렸습니다. 막 맞고 많이 와요. 서로 때리고 죽이고 바람피다 많이 오시고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위자료 좀 땡기고 싶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자료 좀 땡겨야겠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이 바닥에서 쫓아낼 수가 있냐고 분노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학생이니까 학생 얘기로 가는 겁니다. 교제를 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진 전 여친 또는 남친 또는 헤어진 전 연인이 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당장에 우리 학교에서 공적인 기구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자, 우리 한신대학교는 규정상 한신대 인권센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한신대 인권센터 어디 있습니까? 수유리에 있어요? 오산 학부에 있어요. 그 성희롱 성폭력 담당자 그 인권센터의 직원분, 그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든가.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죠. 저희 회사가 오산에 그 무량기 수목원 옆에 있거든요. 양산동 학교 5분 거리예요. 거기서 저 오늘 올라오는데 2시간 10분 걸렸어요 지금. 쉽지 않죠? 그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거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목은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교회 성폭력으로 은혜롭게 잡았습니다. 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죠. 자, 목회자 성범죄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원래 대검찰청에서 해마다 범죄백서라는 자료를 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주로 보는데 얼마 전에 뉴스앤조이에서 그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잘 분석을 해놨길래 그거를 제가 재구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만 뽑아왔어요.
성범죄 피해자 교회 내 성범죄입니다. 목회자 성범죄를 다룬 정리한 자료고요. 피해자 성별을 봤더니 97.4%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전 이 자료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나온 범죄백서 보면은 강력 성범죄, 그러니까 성추행 이상을 강력 성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이상, 강력 성범죄 피해자의 97.6%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97%는 늘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남성 원우님들, 전도사님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단 한 번도 새벽 2시에 연구실을 나가 도서관을 나가 길을 걷다가 내가 납치를 당해 강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성 전도사님들, 원우님들께서는 새벽 2시에 혼자 길을 걷다가 불안감을 느껴본다거나 내가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안 해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해봤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제 큰딸이 고1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합기도 2단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합기도 대회에 나가서 낙법상을 받아오고 씨름 대회 우승을 하고 팔씨름 대회 준우승을 했던 굉장히 강력한 친구예요. 제 큰딸이 굉장히 씩씩한 친구입니다. 네,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일부러 열심히 축구 6학년 때 축구부 주장도 하던 그런 친구예요. 굉장히 터프한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학교를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딸아, 너 끝나고 올 때 그냥 이렇게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또 전화를 하고 자꾸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빠, 그 시간에 나를 좀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 길은 인적도 드물고 CCTV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즈음에 저희 집에 그 이제 어린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고지를 해줘요. 그 강간범, 아동 청소년 강간 그 이범인데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강간을 저질렀던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저희 옆 동네 이사를 왔어요. 옆 아파트에 옆 동에. 그러니까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 20년을 넘게 살면서 전 단 한 번도 아이들이 하교하는 한 4시에서 5시 때에 그 길에 인적이 굉장히 드물고 CCTV가 하나도 없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제 큰아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뒤통수한테 딱 얻어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죠. 아, 그래, 나는 새벽 2시에 길을 혼자 걷다가 내가 납치를 당해 강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성범죄는요 성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성 원우들 또는 피해자들 같은 사건이지만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느끼고 경험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강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너는 왜 이렇게 둔감하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둔감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2차 피해를 만들어내는 범죄가 아닌 이상 2차 피해는 지금은 범죄입니다. 그거는 2차 피해 방지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2차 가해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건 범죄예요.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총회 게시판도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아져. 제가 진짜 답답한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그거 관리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답답한데요. 그거 범죄예요. 그거는 그 원우의 게시판 이런 데 함부로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범죄입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얘기해서 서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는 겁니다. 아, 이쪽이 또 예민할 수 있구나. 이쪽은 좀 심각하게 못 느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야 근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글로리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 약자들의 연대, 피해자의 연대가 돈과 권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남성이잖아요. 저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여성신학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여전히 여성신학회에 가면 남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학회는 남성 원어수도 계신데 이제 학회로 여성신학회로 가면 그래요. 이제 저밖에 없어요. 잘 못 가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색해가지고 요즘은 딴 일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아,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 어떤 힘을 보태고 있느냐, 그 문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성별 대결 문제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대원에서도 이걸 자꾸 성별 문제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면 해결에 실마리가 안 잡혀요. 그러면 자, 이거는 그 범죄 자체를 다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선이 아니라면 충분한 대화와 학습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해요. 그래도 가끔 실수하거든요. 실수 거의 안 합니다. 100마디 해도 뭐 거의 실수 안 해요. 근데 가끔 실수 한번 해요. 그러면 아차 싶으면 바로 수정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여자라고 높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남자라고 당연히 낮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20대 피해자 비율이 29.5%, 미성년자 피해자 비율이 45.4%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30대 피해자가 75%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미성년자 피해자가 45.4%라는 거는 자, 여러분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교원 자격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학교 담임교사 같으면은 담임교사 보통 1차에 300만 원, 부장교사 교감, 교장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엮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전도사니까 저는 목사니까 신고 의무자는 아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신의 입장을 정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자, 우리 총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교회 성폭력 그 대처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냈어요.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요. 저도 그거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또 원고를 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매뉴얼 낼 때 지금 제가 보면은 이거 좀 다시 쓰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꽤 있어요. 제가 썼던 부분도 이거 다 고치고 싶은데 이거 새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재개정해 계속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게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교단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온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써야 돼요. 지금 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우리나라에선 제법 괜찮은 매뉴얼입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른바 사회적 약자. 왜 이른바라고 하냐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쓰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노약자 등등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용어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머리에서 지금 계속 정리하는 중이에요. 자, 담임 목사님과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신고를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냥 무턱대고 신고하다 보면 또 담임 목사님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좀 먼저 해보세요. 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제가 가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 공부하실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푸르고 가장 열정적인 패기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그 젊음과 열정과 그 푸르름과 그 뜨거움을 보시고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을 취하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피해자 유형별 분류 갑니다. 원래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우리는 신고 의무 대상자 아니지만 저는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피해자 분류 한번 볼게요. 아는 사람이 73%였습니다. 온라인 포함이라고 써놨는데 그 뉴스엔조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까지 포함하니까 73%. 그 중에 교인이 30.6%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73% 중에 30.6%는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대상으로 목회자가 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이 자료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저 2단, 3단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2단, 3단도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낯선 사람 25.7%. 이것도 뭐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니에요. 아동 성범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범죄가 다 그래요. 성범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노출이 많으니까. 그것도 오해예요. 강간 사건은 그냥 1년 내내 많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여름이 많긴 해요. 확실히 여름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성추행이나 강간 사건은 1년 내내 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아요. 그러면 자, 친족에 의한 성범죄 5.6%인데 현행법상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1.5배 가중처벌이 됩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 뭐 보면 뭐 의붓딸, 의붓아들 이런 자료들이 막 나와요. 친딸, 친아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어요. 친딸이냐, 친아들이냐, 의붓아들이냐, 의붓딸이냐 뭐 그렇게 뭐 이것도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가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의붓이냐 치냐 이 구분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기보다 약한 약자이니까 대상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범죄 유형별 동종전과 분류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성추행이 37.4%, 강간이 17%였는데 자 성추행이랑 제가 성희롱 구분 좀 해드릴게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모욕감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줘야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법적 근로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있다. 나는 종교인 소득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안 되니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희롱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희롱이란 거는 직장인과 직장인, 직장인과 고객 관계 사이의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나한테 야한 얘기를 했다. 이 변태 자식 이거 이 변태 녀석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버스 기사랑 손님이랑 서로 야한 얘기를 했다. 몸을 만졌다. 그러면 성희롱 될 수 있어요. 직장인과 직장인이 업무와의 연관성 속에서 만난 거니까. 그러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버스 손님들끼리 야한 얘기했다. 그건 성희롱이 아니에요. 업무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사역자라고도 하고 목회자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출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례비를 받는다고 할 때도 있고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근로자예요, 목회자예요, 사역자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지위가 법적으로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이 4대 보험 적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라 저희는 전도사님을 못 모셔가지고 뭐 저 혼자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오시면 당연히 저는 4대 보험 적용을 해드릴 겁니다. 안 할 이유가 뭐예요? 돈이죠, 돈. 안 할 이유는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뭐 선고도 내야 되고 총회 연금도 내야 되고 많아요. 떼어가는 게 원천징수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보다 원천징수를 훨씬 많이 당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 성희롱 사건 같은 게 발생되면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희롱을 하셨는데 부목사님들이 일종의 노조처럼 결합을 연대를 하셔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내고 소송을 내가지고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교회는 이제 4대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된 거고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4대 보험을 해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좋던 분들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급적 지금의 그 신학과 여러분의 소신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명감 또는 소명의식을 잘 유지해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 배운 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유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 소신을 지켜가세요. 자, 계속해서 갈게요. 성추행은 이런 겁니다. 말로써 이 사람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주면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이란 거는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피해자 중심주의의 한 원리예요. 제가 왜 피해자 중심주의예요라고 안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한 원리예요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거를 신고한 사람이 불쾌하다고 하면 다 성립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고가 성립이 되고 이 사람 역고소를 당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애초에 저도 그거 운동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때 학교 다니고 저는 화성여성의 소속 여성단체 활동가였기 때문에 그 운동 저도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했던 계기는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에서 가장 어리거나 내지는 가장 말단 여성 직원이었어요. 99%였어요. 근데 가해자는 늘 상무님, 이사님, 대표이사님 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늘 이 사람들 얘기만 들어요. 아니 우리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긴데 대주주가 하는 얘긴데 말단 격리사원 얘기를 듣겠어요. 대주주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당연히 그 총무 과장이나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듣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이익을 받아요. 늘 잘리고 몇 푼 쥐어주고 떠나 이런 식이에요. 늘. 그리고 피해자인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늘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왜 사건 입증의 책임을 또 피해자에게 전가하냐. 그래서 처음에 주장했던 취지는 사건 입증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 세 번째, 가해자가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일부러 저기 걸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다 끼얹어 버릴 거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물이 튀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하루가 완전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은 또는 진정을 넣고 신고를 하면은 그 팩트 자체를 체크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더 많은 원리가 이제 더 가미가 돼서 설명이 되는데 기본적인 핵심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조건 인정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랑 얘랑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살짝 부딪혔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희롱 하신 거죠? 오케이 인생 정리 좀 해드리셔야겠네. 어떻게 노회까지 한번 재판국 한번 다녀오시려고? 서울시 교육청 한번 다녀오셔야겠네. 어이구 고용노동부 가셔야 인생의 실전이 걸 깨달으시겠지? 이런 말 이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되죠 그것도. 그래서 선고충위원회가 열리면 그걸 판단을 할 때도 그냥 판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선고충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성별 비율을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6대4에서 7대3 꼭 유지해야 돼요. 그다음에 깊이 재척 사유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외부 전문위원이 반드시 2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 2인의 전문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무효예요. 그렇게 무효가 된 선고충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학폭위도 마찬가지고요. 꼭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이게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가 들어와요. 또 상담 전문가도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신고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판례를 보면은 피해자 신고를 했던 신고인 내지는 피해자가 신고했던 그 내용이 인정되는 사례가 97%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냐. 자 어떤 거든지 여러분 가해자라는 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적용받을 권리가. 함부로 가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심의를 진행하고 또는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행위자 내지는 가해 지목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법원 판례상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신고했던 이 분이 피해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게 뭐 한 97%가 넘으니까요. 이 경우에 이 재판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몇 달씩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국가가 또는 조직이 회사가 학교가 교회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굉장히 뭐랄까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행정법원에서도 신고한 사람들 피해자라고 말한 걸로 문제 삼은 적은 없어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가해자라고 초장부터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그러면 원우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교 스태프분들은 정확히 용어 사용을 해야 돼요. 함부로 가해자라고 했다가는 모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라 용어 구분 꼭 하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면 성추행은 뭐냐? 신체적 성희롱은 몸이 접촉돼서 발생하면 신체적 성희롱이에요. 그럼 성추행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위력, 위계, 위협, 폭행 넷 중에 하나가 가미되면 그걸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그 위력은 힘을 쓴 거죠. 팔 잡아다 끄는 것도 위력이에요.
딱밤한테 때리는 것도 위력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그다음 위협은 소리 지르는 거, 욕설하는 거, 고성이 나오면 다 위협이에요. 그다음에 위계라는 건 위계질서할 때 위계가 아니라 이제 형법상 위계라는 거는 상대를 기망하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행은 말 그대로 때리는 거고, 때리는 거는 예를 들어 교회 수련회 때 그 물따기 이거 벌칙 쓰신 분들 되게 많은데 물따기도 폭행입니다. 그 왜 물따기 그런 거라고 그러세요? 빼빼로 게임 이런 거 아직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합니까? 물따기 같이 이렇게 물 끼얹는 것도 다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물잔 탁 하면은 폭행으로 역고소죠. 바로 폭행으로 고소각이에요. 이거는 물 열받는다고 해서 드라마처럼 물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세탁비도 내야 되죠. 고소도 형사고소도 당하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하죠. 할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당할 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추행, 신체 접촉에 의해서 성적 굴욕감 및 모욕감을 줬는데 거기에 위력, 위계, 위협, 폭행이 더해지면은 성추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간이란 거는 성기삽입이 이루어지면 강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범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지금 법률 법원에서 오늘 여러분 저는 신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지금 법 얘기만 계속 해드릴 거예요. 현실 얘기만 해드리는 거고 저한테 신학 강의를 기대하시지 말고 교수님들한테 들으세요. 저는 오늘 그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촉박하니까. 자,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가 아닙니다. 상대가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준이 뭐냐?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는데 핵심적인 기준은 동의와 합의 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와 합의 허락. 제가 그래서 2000년 그때 20년도에 여러분 이거 혼자서 제가 이거 강연할 때 그때 그 똥침 얘기를 사례로 들었거든요. 똥침하는데 허락받고 하는 애들 없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바리면 이거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데 누가 허락받고 합니까? 그냥 혼자 들이대는 거죠. 혼자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게 확인이 되면 범죄 성립이 되는 걸 보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동의합의 허락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똥침은 징역 2년 6개월이 남은 판례가 이미 있어요. 기스뽀뽀 하다면 기스뽀뽀로 옛날에야 뭐 좋은 의미로 내가 널 사랑해서 뽀뽀 그러면 이제 뭐 드라마 보면 화들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지금은 딱 벌금 한 30에서 50 나오기 딱 좋아요. 벌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가 생기는 거예요. 빨간 줄 긋는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빨간 줄 긋는 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류 관리를 할 때 빨간 줄을 이제 그었어요. 쫙쫙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빨간 줄 근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기본 증명서니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뗀다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전과 기록이란 거는 법으로 이제 딱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학교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에 강연을 갔다. 그럼 학교는 저를 성범죄 조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그 노회나 총회에서 강연을 할 때 목회자들도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법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금 그 주장을 철회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모실 때 그 성범죄 조회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안 됩니다. 범죄 경력 조회가 불법이에요 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싶으시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겁니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도 범죄 경력 또는 성범죄 조회 경력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C방 알바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조회서 냈을 겁니다. 경찰에 떼가지고 민원실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동의와 합의 허락의 핵심이다. 그럼 뭐 범죄는 성범죄란 건 어떻게 하냐? 명백한 동의와 합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합의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또 명백한 범죄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말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란 거는 그 중간에 정말 광범위한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게 성희롱 성폭력인 거예요. 이게 성희롱인가? 이것도 성범죄인가 싶은 그 아주 모호한 그 경계선. 자, 그렇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인권센터에 전화하세요. 거기 성희롱 성폭력 담당하신 분이 전문가시니까 그분하고 상의하셔도 되고, 정 헷갈리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정 더 헷갈리고 도움을 요청받고 싶고 그러면은 총회 성폭력 대책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에다 얘기해도 학교 그 홈페이지에도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상담반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돼. 그래서 성범죄라는 거는 단순히 이건 성폭력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자체가 광범위한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지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얀색을 안 보이네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검정 바탕의 흰 글씨였는데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 슬라이드에 제가 넣어놨던 건 뭐였냐면은 대법원에서 말하는 성인지 감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인지 관점 또는 성인지 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처럼 여성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합의된 아주 명명백백한 정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성별 불균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또 성차별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유리함이나 불리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은 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원칙,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이거는 동의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을 심리할 때는 이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2017년에 이미.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2차 피해도 이 관점을 갖고 보면 언제부터 성립이 된 거냐면은 내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문제 제기하여 문제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2차 피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다 사건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시점부터 2차 가피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거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지지와 연대 그룹 이거 활동은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서 아이 누가 잘못했네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특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판사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딱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보는 거랑 법률가가 보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상식이랑 성범죄 많이 달라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거 문제가 있네. 이게 왜 징역 1년이야 싶은데 제가 볼 땐 잘 나왔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현실이랑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한 상식하고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냐? 9가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왔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제일 많이 상담했던 사례예요. 1번 성적 사생활을 물어보는 거. 너 어제 야동 봤지? 음란물 봤지? 이런 표현들. 너 어제 연인 너 누구누구 사귄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결혼한 부부 보고 뭐 애는 몇 명 난 거야?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선거중의원 한번 다녀왔어요. 이분 이제 신혼부부셨는데 그거 갖고 자꾸 캐물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성립이 돼서 가해자가 그 원감 유치원 원감님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직 3개월이 뭔지 아세요? 정직 3개월이라는 거는 봉급을 3분의 1을 깎아버려요. 봉급이 3분의 2가 깎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수당 다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직위해자가 돼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중징계예요, 정직부터가. 자, 그다음에 살쪄 그만 먹어. 이거 여러 사람 앞에서 살쪄 그만 먹어 했다가 성희롱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온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해요. 오우 저 밥 먹는 것 봐. 와 여자가 아니야. 거기에서 여자가 왜 나옵니까? 그다음에 마르신 남성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남자 구실이 뭐예요 도대체? 난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저는 제가 20살 때였나 그때 처음에 저 아는 그 선배들이 저는 술 담배 이런 거 아예 못해. 목은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열꽃 피고 막 그래요. 쇼크 일어나요 저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알바하는데 제 선배들이 보고 알바하는 거기에서 야 정혁아 너는 말술 들이키게 생겼는데 너 술을 아예 못 먹냐? 아 무슨 신학생이 술을 먹어요? 이렇게도 말했지만 아유 그럼 도대체 말술 들이키게 생긴 건 뭐예요? 제가 그 알바하는 형들한테 막 물어봤다니까요.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24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말술 들이키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보기하고 다르게 날렵하네 이 얘기. 보기하고 다르게 유연하네 이 얘기. 그다음 또 뭐 있었지? 여성들끼리 발생했던 것 중에 아니 55 입어? 나 66 입는 줄 알았네. 이 얘기. 옷 사이즈로 놀리는 분들. 참, 그 이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다음에 확진자 판결. 확진자 판결은 2020년 10월에 나온 판례라서 새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2020년 10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명을 지목하면 살이 확 쪘다고 확진자라고 놀리는 행위는 모욕을 준 것이 맞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놀리는 거 요즘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요. 이거의 응용 버전이 마기꾼이에요. 저는 마해자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마기꾼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마해자 있잖아요. 마스크 피해자. 마기꾼은 마스크 사기꾼. 성희롱 맞습니다. 주마룡 씨 예쁜 미모 좀 보자 등의 표현하는 거.
타인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중요한 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건데요. 성범죄 영상물을 같이 시청만 해도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N번방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카톡으로 전송을 했다. 그러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이에요. 다운로드했다. 근데 이게 미성년자가 등장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이고 그걸 같이 구경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벌금이에요. 징역이 계속 있어요. 성범죄 이 성폭력 특별법도 계속 굉장히 상세화되어 있습니다. 자, SNS 등에 지속적인 댓글을 달고 사랑한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사귀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들이대면 스토킹이에요. 지금은 스토킹 방지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통 3, 4회 이상 봅니다.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면 스토킹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들이대면 안 돼요. 계속 고백했다. 그럼 스토킹이에요. 한 2번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뭐 많으면 3번? 3회가 넘어가면 일단 불안해져요.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강의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기숙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주차장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집까지 쫓아가고 이런 분들 손 꽉 잡고 안 놓기, 손바닥 긁기, 팔 쓰다듬기, 팔뚝 쓰다듬기 이런 거고요.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서 팔짱 끼고 끌고 가는 거는 성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 교제를 강요하거나 반복하여 지속하고 불안 조성하고 이런 거 모두 지난 3년간 제가 가장 많이 상담했던 사례고요. 이런 사례를 지금 50번을 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핵심만 몇 가지 잡아왔어요. 1번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증거 자료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보면은 제가 선거충위원회 심의해 보면요. 10건 중 6건이 사이버 디지털이거든요. 다 카톡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 인스타 DM, 페이스북 패매, 그다음 트위터로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이 경우에는 카톡 막 지우고 탈퇴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스타 탈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건을 수사 또는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사는 경찰이 강제력을 갖고 찾아가면은 수사. 저희 같은 위원이 조사하면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든 수사든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 탈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갖고 계속 캡처하면서 자료 수집만 하셔라. 그래야 사건 처리가 더 잘 된다.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와 인권센터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 규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희롱 성폭력은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 1월 1일 날 발생한 게 지금 생각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신고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직원분들도 내가 올해 1월 1일 날 문제된 거를 올해 12월 31일 밤 12시 밤 11시 59분에 신고하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우회 분들, 임원님 분들, 지금 제가 지금 다른 대학이긴 한데 제가 다른 대학도 선거충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기가 막힌 사례를 몇 건 접했는데 학생의 한 여하구가 스토킹 범죄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회에서 단체 과 전체 MT가 준비 중이었나 MT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말하자면 뭐 신앙수련회 같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래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우리가 이걸 준비 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얘기하자 그랬대요. 그러면 2차 가해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시험 기간이든 말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든 말든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든 말든 부활절 당일날 은혜 충만히 받고 신고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보고 맨날 그래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고소하라고 저보고 맨날 그래요. 다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악플 받고 막 저격글 받았을 때 다들 뭐 목사님 뭘 참으시냐고 그 몇몇 그 이단 그룹이 저를 그 저격한 글이 있어요. 제 이름 검색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막 집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저보고 기도하며 은혜 충만히 받고 고소하라고. 제가 고소까지는 안 했는데 사과글만 받고 그냥 그렇게 말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은 5년 이내다 이거 생각하시고 총회 성폭력 대책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총회 게시판 가면은 그 신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속하게 하루만 지나도 전국에 다 퍼져요. 일주일 지나면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삭제 같은 거 빨리 하려면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피해자, 행위자, 가해자 긴급 분리 및 보호 조치 요청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데이트 폭력이든 뭐 학교 폭력이든 이런 게 발생하면은 원래 학교 폭력은 초중등 교육법상의 용어입니다. 그거는 학교 폭력 예방법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긴 한데 편의상 학교 폭력이라고 하자면 이거는 학교에다 보호 조치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임원, 교수, 직원 등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과 행동에서 제가 몇 개 써놨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꽃이 예쁘니까 버리고 있는 거다. 같은 여자끼리 같은 남자끼리 뭐 그러냐. 목회자가 그것도 못 참냐. 무슨 남자가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해 및 중재 시도하는 거. 성범죄는 화해 및 중재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2차 가해예요. 법에 써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자세하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가해자가 집을 찾아갔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거. 사건 처리 미루기, 공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의 병력이나 성격, 사생활, 신학, 거기 무슨 학회래, 무슨 정당 소속이래, 그거하고 성희롱 성폭력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팩트만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냐 없었냐, 성희롱을 했냐 안 했냐, 성희롱에 해당되냐 안 되냐,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60대 피해자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나이에도 창피한 게 있냐고, 부끄러운 게 있냐고. 나이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사건, 교통사고 나면 나이 먹으면 안 아프고 나이 어리면 아프고 그런 겁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보시라는 겁니다. 자, 행정벌과 제가 형사벌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 유예가 나왔나, 뭐 무혐의 뭐 이게 나왔다 할지라도 행정벌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고 학교에서 처리한 건 그건 별개 문제, 의지의 문제예요. 제가 노예나 총회도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 우리가 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거냐 말 거냐, 교회 내에서 이 성범죄를 쫓아낼 거냐 말 거냐. 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기는 하는데, 이 성범죄라는 거는 살인죄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병렬 구조의 문법 자체가 병렬 구조에 동격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살인죄랑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업신여긴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로서 그걸 받아들입니까? 성범죄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면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를 했다 또는 원우회에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원우회나 학교 측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불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이걸 갖고 탓하거나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지지그룹이나 연대그룹 내지는 최초 상담자,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신뢰를 구축을 해나가야 돼요.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사건 접수하면 계속 통화해요. 계속 카톡하고. 이렇게 2차 가해는 매뉴얼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교단 매뉴얼에 2차 가해 대표적인 사례를 뭐 12개가 써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심지어 그걸 직접 쓴 저자인데 저한테 그거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성립 잘 된다고, 법을 좀 보시라고, 내가 그 취지를 쓴 게 아니라고, 내가 저자라고, 원저자라고 막 얘기해서 오히려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승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사건 처리 중에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오면 반드시 삭제 처리해야 돼요. 그거. 근데 가만히 방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내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법대로 얼마든지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적절한 질문과 태도 사례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놨는데요. 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야 신고하냐?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왜 갔냐?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몰랐냐? 왜 그때 혼자 갔어? 왜 치마를 입고 갔어? 왜 이렇게 노출이 많은 걸 입고 갔어? 뭐 이런 거. 음주는 왜 했냐? 그러면 그 음주하면 위험하다는 거 모르냐? 새벽 2시에 술에 잔뜩 취해 길거리에 옷을 다 벗고 누워있다고 해서 나를 찍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네가 나를 만져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뭔데 무슨 권리로 나를 찍고 만지고 나에게 성범죄 가해를 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면 상담한다고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굉장히 주의해야 할 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싫다고 하지 않았냐? 싫다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도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냐?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하면 내가 상대를 열받게 했으면 때려도 되는 겁니까? 내가 얘한테 욕했으면 내가 막 때리는 게 정당화 됩니까? 아니죠. 열받게 했으면 열받게 한 대로, 욕했으면 욕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때려 폭행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닌 겁니다. 내가 살인을 한 게 정당화되진 않아요. 네가 열받게 어수룩하게 구니까 너한테 사기를 친 거야. 내가 어수룩을 하든 말든 그거하고 사기치는 건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단과 해외 교단의 성폭력 관련 조항인데 이 내용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교단도 성폭력 특별법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또 헌법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매뉴얼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법이 미국이나 또는 해외 교단처럼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FAQ 자주 나오는 질문 모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시간을 시간에다 질문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건 안 띄울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키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고 그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전도사님, 네, 제가 네.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 끊은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면 트렌드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응답하라 1988이 있어요. 그죠? 뭐 얼마 전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데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물어봐요. 키스해도 돼요? 누나 키스해도 돼요? 안 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냥 안 돼 하고 대답하니까.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김다미 저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였죠? 여성 여주 그 김다미 말고 그 여성 배우 그 권나라 배우가 박서준 배우한테 키스를 허락 없이 들이대니까 김다미 배우가 딱 막으면서 디펜스 딱 이러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들이대는 건 성추행이에요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연인끼리도 허락받는 게 원칙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 안고 싶어. 안아봐도 될까? 나 너하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키스해도 될까? 물어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할 때만 스킨십 할 때마다 말하기가 너무 좀 그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법원이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 걸 보면은 동의와 합의를 허락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만났어요. 우리 아기를 아이고 우리 딸 아우 예뻐, 우리 아들 아우 예쁘다 하고 딱 안아서 뽀뽀 딱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싫어 하지 마. 그럼 멈춰야 돼요.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전도사님든 전도사님 목사님 아예 뽀뽀를 하지 마세요. 왜 애들대로 왜 자꾸 뽀뽀하세요? 위험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신고당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험도 있는데, 그죠? 자기 자식이라도 싫어하면 멈춰야 돼요. 근데 이 아이랑 했어요. 또 계속 잘 지내. 그리고 이 아이도 아빠를 너무 좋아해. 엄마 그래서 나한테도 막 뽀뽀를 또 해줘. 그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됐죠? 그럼 법원에서는 동의 합의 허락을 한 걸로 봐요. 답변이 됐나요? 네. 숙박업소에 가서 네, 제일 좋아요. 네, 물어보세요. 그거 안 물어보고 고소당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저 같으면 물어봅니다. 각서 쓰면 더 좋아요. 계약서 쓰면 더 좋아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네, 한 분 더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식사 중에 이렇게 날파리 같은 거를 휴지로 싸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지면 그것도 물을 끼얹는 그런 식의 폭력이 성립되나요? 폭행입니다. 휴지로 던져도 폭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꽃으로 때려도 폭행입니다. 특수 폭행이에요. 심지어 그거는 1.5배 가중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혹시 그리고 목사님 주일에 어떤 청소년부 대상 특강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시나요? 예, 합니다. 이번 주에도 안중제일교회 가기로 했어요. 네, 네, 지난주에도 알겠습니다. 수원교회 다녀왔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이었으니까 한 분 더 받을까요? 목사님 저 마감해야 되나요? 한 분 더 받아도 되나요? 네,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예, 우리 네. 피해 호소인과 가해 지목인이 있을 때 이제 공간 분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 호소인 측에서 대리인을 요청을 해서 더 이상 가해자와 이제 보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리인 설정을 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리 자체가 피해자의 의견만을 듣는 건 또 아니지만
피해자 의견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고 대리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잘 되지 않는다고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정하는 기준이나 좀 네,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좋은 네. 법률 대리인을 뭐 찾고 설정하는 기준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네. 자, 가해자에게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술기에도 충분히 줘야 된다. 윽박지로 또 그래도 안 되고, 예. 뭐 가해자에게도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심의했던 경우에는 뭐 가해자한테 원래는 서류 한 번만 보내서 진술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막 4-5번씩 보내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가해자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피해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가해 지목인 또는 뭐 행위자라는 이건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피해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피해자가 법률 대리인 내지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이제 위촉을 해서 또 내지는 법률 대리인을 고용 선임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죠? 그러면 정리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 맞는 다른 분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거는 피해자의 권리예요. 그것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해촉을 하고 다시 다른 분을 선임하고 이것도 다 법률 대리인의 권리인데, 자 교단에서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다음 뭐 저 같은 사람이 대신 갈 수도 있고, 그럼 대화를 해보고 안 맞다 싶으면 다른 분 요청해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냐? 마음에 들 때까지. 얼마든지 요청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서포터즈가 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들과 같이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뭐 전 공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류를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늘 그리고 전에 듣기로는 항상 그 어떤 성명서 같은 걸 쓰면은 늘 그 피해자와 상의하여 허락 받고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인들 시위하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의 허락 받고 동의 받고 내야 되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렸다, 그럼 불가능해요. 법적 권한이 없어요. 대리인이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최종 사인은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